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마음먹은 대로 된다입니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지니의 서재입니다. 이 책 전체에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재정적인 풍요의 비밀은 단지 돈의 흐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불쾌한 경험조차도 성장과 성공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더니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먼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부마는 순조로웠지만 아드님은 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평생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비록 귀가 없이 태어날지라도 평생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안고 살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의술을 신뢰하며 존경합니다만 저 또한 어떤 면에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치료법을 적용하는 첫 단계는 원치 않는 상황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제 아들의 장애를 고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25년 후, 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외쳤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엑스레이를 어떤 각도로 찍어도 아이의 머릿속에 정상적인 청력기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청력이 정상치의 65%입니다. 이건 분명 기적입니다. 태어날 무렵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란 말을 들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자연 치유를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나와 내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들이 청력기관 없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대신 청력을 되찾기 위해 거의 9년 동안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는 법을 배워서 정상 청력의 65%를 되찾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어떻게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요? 부어이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아이의 잠재의식을 통해 강력한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연의 섭리를 움직여 뇌와 두개골 안에서 신경체계를 형성해서 골 전도라는 방식으로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야말로 믿음이 가진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며 한 아이가 평생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 채 살아야 할 운명에 벗어날 수 있었던 그 기적의 본질을 서서히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삶을 짓누르는 4가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미신, 무지와 가난입니다. 기적은 이 4가지 적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부정적인 조건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이 기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는 젊은 시절 기적의 힘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뒤 지금껏 그 힘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본질을 말로 뚜렷이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스스로 준비된 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깨달음과 같기 때문이죠. 마음가짐, 즉 정신적인 태도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바로 나만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진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면 두려움과 걱정 등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외적 요인을 통제할 힘을 얻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가짐이 우리 삶 전반에 얼마나 깊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사람들을 친근하게 끌어당기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음가짐, 즉 정신적인 태도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며 그 선택권이 오직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의 마음가짐은 질병을 회복하는 데 그 어떤 약이나 치료법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므로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강해지면 몸도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기도의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의심, 불안에 사로잡힌 채 기도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응답이 돌아옵니다. 반면에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삶을 바꾸는 긍정적 응답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마음가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운전 실수 때문이 아니라 술 취함, 분노,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 같은 마음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인생을 주도해 갈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좌절과 고통 속을 떠도는 존재로 머물 것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은 단지 생각의 방향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기류입니다. 따라서 삶이 어떤 얼굴을 보여줄지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세일즈 세계에서 마음가짐은 마치 천을 짜는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인 시실과 날실과도 같습니다.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 어떤 형태의 가치를 판매하든 변하지 않는 핵심은 마음가짐입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팔 수 없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주문하고 가져갔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판매가 아니라 단순한 구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스스로 결정했을 뿐 판매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물리적인 교환에 불과합니다. 아마 소매점에서 판매원이 무표정한 표정과 형식적인 태도로 진정성 없이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를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거래는 단순한 물건 교환에 불과할 뿐 감동도 신뢰도 다시 찾고 싶은 끌림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판매란 제품을 파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 즉 자신이 품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 이뤄내는 성공, 맺게 되는 인연, 그리고 미래 세대에 남기게 될 유산까지 거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마음가짐이 전부라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은 심지어 수술대에 오르기 전 혹은 병원 진료실에 강한 불빛 아래 앉아있을 때조차도 두려움 없이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육체의 고통을 마주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면 두려움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 책의 다음 장들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생각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은 값을 따질 수 없는 고귀한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마음은 개인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념, 즉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이는 명확한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수많은 면을 가졌으며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에 무한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뿐 아니라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유익함을 발견해 삶의 균형을 이루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는 실패와 좌절, 시련의 순간에도 그 안에 숨은 동등한 가치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 씨앗을 키워서 실제로 유익하게 만드는 능동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불쾌하고 힘든 경험 속에도 교훈과 인생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알아보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어떤 마음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은 단순한 실패의 잔해가 될 수도 있고 미래의 풍요를 약속하는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유익하게 변화를 시켜서 활용하는 힘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곧 자신이 삶에서 바라는 상황과 목표에 끊임없이 정신을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에는 신경 쓰지 않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평생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라는 정신적 그림자에 사로잡힌 채 원치 않는 일들에 온통 정신을 쏟습니다. 그러면 염려하던 일들이 기어코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종종 자기 파괴적인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사실은 불행을 끌어들인 사람들이 정작 그 책임을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그에 걸맞는 물질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고유의 방식을 가졌습니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 속에 살게 되고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고 이래 영원히 적용되는 조화로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은 점차 힘을 얻고 형태를 갖춰서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의미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불쾌한 상황을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동등한 가치의 씨앗을 찾아내서 그 씨앗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결국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 냉정하게 평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실수와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에도 드러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충격을 받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신의 목표가 타당하다는 확신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최소한의 책임을 넘어 기대 이상을 실천하려는 습관입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방식으로 베풀려는 마음가짐. 그것은 결코 강제가 아닌 기꺼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상대의 가능성을 기대하되 결점이 드러나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단련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감정을 이성의 빛 아래 놓고 철저히 살펴보며 그것들을 의지로 다스리는 훈련된 습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현실이 즐겁든 괴롭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기치 못한 위기나 불행한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의 질서입니다. 아울러 마음가짐은 말이나 행동 없이도 일종의 텔레파시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고 있는 분위기와 에너지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례로 식사를 할 때 긍정적인 분위기는 소화를 돕지만 부정적인 분위기는 소화력을 떨어뜨립니다. 대중연설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설자의 마음가짐은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청중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단어와 어조를 선택하느냐에 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하는가가 청중의 반응을 훨씬 더 강력하게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글을 쓰는 작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글을 쓰는 순간 품고 있던 마음가짐이 행간을 넘어 독자의 마음 깊숙이 전달이 됩니다. 이렇듯 정신적인 에너지, 즉 마음가짐은 말보다 강하고 글보다 선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불쾌한 상황도 있는 그대로 담담히 마주할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가장 극단적인 위기조차도 준비된 마음으로 차분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1. 분명한 목적과 불타는 열망. 목표가 뚜렷할수록 열망이 뜨거울수록 마음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열망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9가지 기본 동기 중 하나에 뿌리를 둬야 합니다. 2. 긍정적인 목표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마음 훈련.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도자의 도움을 받거나 그와 비슷한 기법을 활용해서 깨어있을 때는 물론 잠잘 때조차도 마음이 긍정적인 목표에 집중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무의식마저도 당신의 꿈을 향해 뛰게 만드는 것이죠. 3.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교류. 함께 있으면 무언가 해내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긍정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당신의 열정을 식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단호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환경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자기암시의 꾸준한 실천. 마음은 반복되는 메시지를 결국 믿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메시지를 되뇌입시다. 마음에 끊임없이 긍정적인 지시를 주입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이 이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5. 마음을 통제하는 고유 권한의 활용.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단 하나,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만큼은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통제권임을 자학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온전히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지휘하고 이끌 수 있는 특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6. 수면 중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리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작동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뇌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도록 훈련되는지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녹음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내면을 재설계할 것입니다. 분은 일단 찾아들기 시작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숨 가쁘게 밀려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모습으로 삶을 채워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오랜 빈곤의 세월 동안 이 분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 변화의 법칙은 인간이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악습을 고수할 때 이를 주기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가뭄, 그리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들이 바로 그 도구입니다. 이처럼 변화의 법칙은 인간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강제로 부여합니다. 두려움과 실패, 관계 속에서의 충격과 실망 등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동안 집착해온 낡은 습관들을 떨쳐내기 위한 변화의 메시지이며 더 나은 성장을 위해 기존의 방식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법칙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교육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면 누구든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란 단지 외부에서 가해지는 혼란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인간 안에서 가장 단호히 경계하는 특성은 아마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 자기만족, 미루는 습관, 두려움, 스스로 만든 한계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법칙은 인간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들죠.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변화를 멈추고 습관적인 틀에 안주하면 어김없이 어떤 신비한 힘이 개입해 이 체계를 깨트려 낡은 습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 성격에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바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자 변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위대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힘이죠. 인간의 영혼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자신을 돌아보라. 지금껏 붙잡고 살아온 낡은 습관들을 떨쳐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습관들이 너를 쇠사슬처럼 올감해서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생에서 네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면 위대한 변화의 법칙을 수용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경고하듯 다시 속삭입니다. 삶 속에서 너에게 닿는 모든 것은 그게 즐겁든 고통스럽든 인생이라는 방앗간에서 쓰이는 재료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네가 선택한 삶의 형태로 곱게 갈아내라. 그것들이 너를 두렵게 하거나 괴롭히는 대신 너를 위한 자양분이 되도록 만들어라. 시련이 닥쳤을 때 먼저 해야 될 일. 토머스 에디슨의 인생은 인간의 삶의 변화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단 3달간 정규 교육을 마친 뒤 교사로부터 교육받을 능력이 없다라는 가혹한 평가를 받고 퇴학당했습니다. 그 뒤로 에디슨은 전통적인 제도권 내 학교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이라는 혹독하게 그지없는 학교에 스스로 입학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단련해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죠. 그는 수많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모든 변화와 시련은 결국 그를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정규 교육을 받았다면 그의 천재성은 틀 안에 갇힌 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정확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줍니다. 육체적 고통, 슬픔과 좌절, 실패나 일시적인 패배가 우리를 덮칠지조차 말이죠.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역경을 마주하거든 분노에 휩싸이거나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고개를 높이 들고 주위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시련이 던져준 어려움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동등한 가치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전혀 예상치 못한 불쾌한 상황에 따른 강제적인 변화든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부정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통제권을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데 쓰는 대신 그 안에 반드시 존재하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기회의 씨앗을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패배했다면 당신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계획을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목표를 향해 또 한 번 힘차게 닻을 올려야 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고난은 인간을 성장시키기 위한 자연의 영리한 장치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내면을 단련하며 강한 존재를 거듭납니다. 고난은 때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위대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며
그 누구도 이 전쟁 같은 일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매일이 졸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 할 만큼 배움은 인생 전반에 걸쳐 이어지는 끝없는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얻는 길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길 역시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떤 이들은 필요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지나친 경험을 통해서 결국 젊은 날의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먹을 것을 마련하고 잠잘 곳을 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직장을 유지하고 직업적인 안정이나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버텨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하고도 유용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더욱 연마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강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명확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 의지를 단련하고 상상력을 자극해 낡은 관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인간이 자기만족과 게으름 속에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주며 주어진 삶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육체적인 힘이든 정신적 힘이든 진정한 힘은 오직 고난에서 비롯됩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도 이렇게 말했죠. 행동하라. 그러면 힘이 생긴다. 자연도 우리에게 같은 말을 던집니다. 고난과 마주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힘과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팔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매일 3파운드짜리 망치를 손에 쥐고 꾸준히 사용하라. 그러면 강철처럼 단단한 근육이 생길 것이다. 자연은 반대로도 말합니다. 강한 팔을 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팔에 붕대를 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실현의 원인을 없애면 팔은 곧바로 힘을 잃고 시들어 갈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활동이 멈춘 존재는 쇠약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활동을 멈추는 순간 약해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은 게으름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당위성과 변화의 법칙에 따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성장합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자 속을 회전하는 전자와 양성자부터 광대한 우주를 떠도는 태양과 행성들까지 무엇이든 단 1초도 멈춰있지 않죠. 자연의 법칙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멈추면 끝이다. 움직여야 산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며 은퇴를 선언하고 성장을 멈춘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평생 일을 했으니 더 이상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다며 은퇴를 선언한 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은 대부분 정체되거나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무는 깊은 숲속에서 바람 한 점 없이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푸른 들판 가운데 서서 바람과 햇살, 폭우와 번개를 온몸으로 맞으며 자란 나무입니다. 자연의 거친 도전을 견디며 단단해진 나무만이 진짜 강인함을 느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게 됩니다. 나는 오랜 관찰을 통해 이 위대한 능력을 인정하고 삶에 적용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보상 중 하나는 7가지 근원적 공포와 그 밖의 작고 큰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힘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은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거나 극복할 가치조차 없다며 무력하게 받아들인다면 가차없이 인생의 나락행 티켓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가난을 마주하면 오히려 잠재된 능력을 깨워서 삶을 일으켜 세우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훈련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날카롭게 하고 열정을 고취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울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온전한 육체와 의지를 갖춘 이가 가난에 순응해서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창조주가 부여한 자기 운명을 선택하고 그 꿈을 성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실로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통치권을 손에 쥐는 것이죠. 가난에 단련 없이 풍요 속에 자란 이들은 종종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동기조차 부족합니다. 가난도 부도 결국 마음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둘은 모두 개인의 마음속에서 지배적으로 품고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생각의 틀을 따라 형성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생각하면 가난이 찾아옵니다. 부와 풍요를 반복해서 상상하면 부가 찾아옵니다. 왜 수많은 이가 평생을 고통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이 위대한 진리가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고통과 가난을 마음속에 품고 결국 두려움에 지배당한 것이죠. 가난은 값진 경험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 내면의 자유의지와 독립심을 꺾어버리는 파괴적인 힘을 지녔기 때문이죠.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연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경험하고도 운명이라 여기서 순응한 사람은 더욱 가련한 연민의 대상이 됐죠. 역사 속의 위인들 대부분은 가난을 경험한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극복하며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는 모든 인간에게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의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특권을 말이죠. 이 위대한 특권을 인식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독립과 자유라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빈곤과 결핍, 고통과 불행이 평생 지속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반니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V8 모터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이다.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기술자에게 엔진의 설계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설계도를 그려본 뒤 한 기술자가 포드가 말한 엔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드는 어쨌든 만드시오라고 말했다. 기술자들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반대하자 포드는 지시했다. 해보세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6개월이 흘렀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또 6개월이 흘렀고 여전히 만들지 못했다. 기술자들은 포드의 지시에 따르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의 말, 포드는 기술자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기술자들은 이번에도 포드가 바라는 엔진을 만들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포드가 말했다. 가서 일하시오. 나는 그 엔진을 원하오. 그러니 그것을 손에 넣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마법이 일어난 듯 그 비밀이 발견되었다. 포드의 확신은 다시 한번 승리했다. 헨리 포드는 성공 원칙을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열망이다. 즉,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포드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가 이룬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설명할 원칙을 찾아보라.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어준 원칙을 집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열망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은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 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한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다.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다. 몇 년 후에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섰다. 이때 그의 열망은 현실이 되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커다란 꿈은 이루어졌다. 반스는 명확한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은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상하고 있는 톱니 바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 일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의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웨스트 오렌지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 볼 테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이었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1.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이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가서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낸다.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의 반복적인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이 책을 왜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이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룬 장에서 제안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확신의 의거에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할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감정 혹은 사고의 한 축인 느낌은 생각의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실행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들의 잠재의식을 속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서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으라고 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자기 암시의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바꿀 수가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의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자기 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체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가 닿을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앞에서 설명한 지침의 마지막 단계는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글로 적어서 매일 2번씩 크게 읽으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돈을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고 느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절차를 반복하면 열망을 재화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사고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기억하라.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거기에 감정과 느낌이 담겨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 암시의 원칙을 실행해도 열망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감정이 담기지 않는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1단계는 바라는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단단히 품는 것이다. 먼저 눈을 감고 그 돈의 물리적인 형상이 실제로 떠오를 때까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마라. 이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시행하라. 이때 실제로 그 돈을 소유했다고 느껴야 한다. 잠재의식은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때 실행함으로 잠재의식이 해석할 때까지 명령을 거듭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셈이다. 자신이 상당한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임을 믿어라.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라.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건네줄 것이다. 그냥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라. 잠재의식이 필요한 계획을 넘겨주길 기대하고 요구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이런 계획들은 머릿속에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형태로 번쩍 떠오르곤 한다. 이런 영감은 무한지성에서 나온다. 계획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6단계 중 4번째는 열망을 실현할 계획을 세우고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열망의 연금술을 통해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는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를 따지지 마라. 합리적인 추론 능력이란 본래 게으르기 때문에 그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부를 일구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상상할 때 그 보상을 받고자 치르고자 한 대가, 즉 자신이 제공할 노동이나 상품을 떠올려라. 이것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다. 이런 리더들은 언제든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린다. 이것이 그들이 리더인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특정한 직업을 취하겠다는 결심,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의 가치를 인생에 지불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는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자유가 걸려있을 뿐이다. 경제적인 독립, 부, 사회적인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에 게으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다. 끈기는 습관의 결과물이다. 끈기 있는 습관을 기르려면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날의 일상이 된다. 두려움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자신을 복돋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전쟁터에서 싸워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을 행운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좋은 사건을 기억하고 불운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쁜 일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경향이 컸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의 말과 행동뿐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이 무작위적인 세상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행운의 순간이 찾아오는 듯이 보이는 걸까? 마이어스의 말에 따르면 우연한 행운과 달리 행운의 순간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의식하든 말든 행운을 만드는 특정한 단계들을 밟아간다. 우리는 행운의 순간에 2가지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먼저 의식적으로 행운이 지나가는 길에 서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싶게 만들어라. 그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당신이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상이 알면 사람들이 눈앞에 문을 열어주어 행운의 기회를 잡게 해준다. 마이어스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문지기라고 부른다. 문지기들은 선의로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행운아들은 문지기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그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당신에게 행운의 순간을 잡을 자격이 있음을 문지기들이 믿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이 문지기에게도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행운아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패배자처럼 굴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그렇게 본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믿으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더욱 커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운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운아들의 가장 큰 비결이다. 기꺼이 노력하고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면 당신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한다. 기대해도 되는 행운의 순간은 오직 자신만이 만든 순간뿐이다. 이는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행동에서 온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끈기를 습관화하는 데는 4단계가 있다. 이 원칙을 따르는 데는 대단한 지성이 필요하지도 특정 수준의 학력도 필요 없다. 그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면 된다. 1. 타오르는 열망으로 뒷받침된 그 열망을 반드시 달성하고자 말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2. 구체적인 계획을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 3. 당신을 낙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서 차단하는 것. 친지나 친구, 지인의 부정적인 의견도 해당한다. 4. 계획과 목적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해주는 친밀한 조력자 한두 사람. 이 4단계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다. 정신이 자극받으면 사고 능력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증가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극어는 10가지인데 자극어를 통해 무한지성과 연결되고 잠재의식의 창고에 진입할 수가 있다. 이것이 천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창조력을 이용할수록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 창조력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능력은 사용해야만 개발된다. 일반적으로 의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감을 통해 움직인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시인은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디작은 목소리를 따랐기에 위대해질 수 있었다. 상상력이 날카로운 사람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예감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 유명한 대중연설가는 눈을 감고 창조적 상상력에 온전히 기댈 때 연설을 가장 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설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어째서 눈을 감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순간에는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을 통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